제가 좀 멘트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네, 바로바로 잘라주시네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3 플러스 경제뉴스 3개로 또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또 무엇이죠? 아니, 말씀하시는데 말 네. 확 끊어버리고. 안 그래도 지금 그러고 좀 제가 심각하게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겉모술수 권 기자라고 그러지. 오늘 딱 가을 느끼면서 깃을 네. 딱 세워가지고 주가 한번 빠딱 쓰라고 이렇게 딱 기까지 세우고 오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아는 사람 권 기자밖에 없구만. 그 PD들 안 되겠습니다, 진짜. 이게 참 아니 매불쇼입니까? PD들 안 됩니다. 네? PD들 안 돼요. 국장님 매불쇼예요? PD들 한번 줄 빠따 좀 한번 가야 되겠네. 하여튼 그래도 우리 회사의 가장 믿을만한 우리 권 팀장이 자꾸 댓글에 뭐 이렇게 뭐 집에 안 들어가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에헤이. 얘기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가을 느낌 내려 그러는 거지. 혹시 집에 안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선 넘는데. PD들 말이 댓글 관리 똑바로 하고 말이야. 우리 권 기자 같이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빨리 네. 빨리 네, 첫 번째 뉴스요. 첫 번째 뉴스는 노동 구인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이런 뉴스를 좋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좀 이해를 하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가 좀 줄어야 되는데 수요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가벼운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네. 것인가? 노동시장이 좀 침체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내 주머니는 가볍지 않으면서 남의 주머니는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의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침체의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은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연준이 강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05만 건으로 시장 예측치 1,077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7월에 구인 규모가 한 1,177만 건 정도 됐는데 100만 건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이게 고용을 많이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나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인 건수가 많으면은 사람들은 굳이 낮은 임금에 취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점점 일할 곳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조금 임금이 좀 낮아도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인 거죠. 그러면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네. 물가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가가 좀 잡히면은 연준이 이렇게 무섭게 긴축을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지난해 여름 이후로 1,00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난 뒤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볍게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한 1년 전 수준까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쭉 올라가는 모습들. 여기가 지금 되게 미국에서 긴축을 세게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국면에서 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제 슬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약간은 좀 기계적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국채금리 하락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김프로님이 이 정도 국채금리면 뭐 너무 좋지 않냐, 여기 너무 딱 고점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그때부터 툭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6%, 3.63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난주 4% 찍고서 이게 훅 내려온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라봤을 때 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은 좀 좋은 뉴스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이게 영란은행이 왜 갑자기 긴축을 한다 그러다 갑자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라는 소식이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슬슬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퇴직연금의 부채 연계 투자 전략, 뭐 LDI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퇴직연금에서 그냥 마진콜에 로스컷이 팍팍팍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못 버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영란은행이 그냥 떠받들어 버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후 자산 쪽에서도 이게 로스컷이 그냥 빵빵빵빵 나올 정도로 시장이 그러니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될 위험에 처했었기 때문에 네. 영란은행이 뭐 긴축이고 자시고 일단 살리고 보자라고 해서 그냥 떠받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뭐 영국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연금도 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인데 퇴직연금들이 대부분 LDR 전략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위로 탁 튀어가지고 이거를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우수수수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고 시장이 붕괴될 위험들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가장 큰 금융회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확률,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신용부도 수합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3.55%로 거래가 됐는데 이게 하루 만에 1%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3.55로 거래가 되는데 전날까지 2.5%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신용위험 이게 CDS가 뭐냐면 이 회사 부도 나면은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험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1년 만기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5년 만기고 1년 만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 포인트가 올랐어요. 5.5%가 나왔는데 원래 1%밖에 안 되던 것이 하루 만에 4% 포인트가 올라갔고 5.5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하루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뭐 그쵸. 지불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면 365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네.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당장 봤을 때 이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트레이딩으로 쫙 올려버리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시장 불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준이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거의 외부 신경 안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연준의 그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더라도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영국이 터지든 스위스가 터지든 이런 데서 터지면 이것도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정말 크리티컬한 위험의 신호들이 영국에서 나타나고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좀 긴축의 기조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구인 건수가 네. 꽤 많이 내려간 거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요. 예, 네이버 울고 싶은데 뺨 어제- 때린다고. 어제 몇 프로 빠졌죠 어제? 어제 장이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 네이버는 그냥 추락을 해버렸죠. 8% 넘게 네. 혼자. 혼자 아이고야. 나홀로 레벨 다운. 네이버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외국계 증권사 셀리포트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비싸다. 비싸다. 일단 시티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원래 매수였는데 매도로 바꿨어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목표 주가를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3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그걸 반토막 냈어요? 거의 반토막을 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자기네도 자기네가 32만 원으로 17만 원으로 이렇게 툭 낮췄으면은 그 전에가 심하게 안 맞았다는 얘기일 텐데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2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사실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툭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멀티플을 바꾸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 10월 4일 하루 만에 외국인이 네이버 주식을 한 3천억 어치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순매도 1위가 네이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네이버는 코스피 시가총액 9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9위예요? 예. 한때 3위까지 3위까지 갔었는데. 예. 그게 참 네이버는 우리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이버 빠지면 카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근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카카오는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슷하게 빠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CT가 매도 리포트를 냈던 근거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대비 네이버가 비싸다는 이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가 PER이 한 15배, 예. 그 페이스북의 메타가 한 10배, 알리바바가 한 9.7배 정도 되는데 예. 네이버가
22.8배로 고평가돼 있다. 음. 그러니까 뭐 PER 기준으로 좀 비싸다는 의견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저쪽이 아닌 것 워낙 같아요.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네이버의 사업이 이제 주로 광고하고 쇼핑이잖아요. 근데 광고는 카카오하고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네. 쇼핑은 쿠팡하고 경쟁 때문에 좀 매출 감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느낌은 좀 아닌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좀 감원을 좀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용 구조를 좀 더 슬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일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고용 줄이는 걸 보면서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금 낯선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고용을 지적한 부분이. 근데 이 와중에 네이버가 사실 미국의 당근마켓 북미 최대 패션 쇼핑 그러니까 소비자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한 2조 원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게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리포트가 셀리포드가 더 큰다고 봐야지. 더 커요? 네. 셀리포트는 그 이 인수건이 나오기 전에 네. 나온 리포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포시마크를 인수한 건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셀리포트는 별도입니다. 이게 셀리포트가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포시마크가 이제 고객 수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C2C면은 당근마켓이잖아요. 고객들끼리 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품목이 패션 플랫폼이에요. 옷. 옷.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앞으로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갈 때 이게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포털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버티컬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 포시마크를 인수하게 된 거고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빈티지 컨셉의 상거래 플랫폼 빈티지 시티를 직접 만들었고 스페인의 당근마켓 또 한 1,5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 버티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패션이 왜 유의미하냐면은 배송을 하기가 조금 쉬워요. 반품받기는 좀 어려운데 그 배송을 할 때 파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플랫폼으로 갈 때는 다른 품목들보다는 훨씬 용이한 측면이 네. 있어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책인데 뭐 책은 또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패션 플랫폼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금리가 오를 때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낮아도 주가 변동성과 무관하게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보여줬던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뭔가 행동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좀 낮을 때는 이런 행동들을 잘 바라보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좀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좀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했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의 장기 전략적인 측면들이 성과를 어떻게 낼지를 조금 더 좀 긴 시계열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생기고 그 추세를 이어가려면 글로벌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다 공통된 의견인데 그 기간과의 갭. 예,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이라는 건 사실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인수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재무제표가 그러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퀘션 마크를 해보면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그러면은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현재 기준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를 땡겨서 우리가 주가에 반영을 했었어요. 성장, 그러니까 장 좋을 때는.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를 땡겨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센티멘탈하게 약해져 있거든요. 땡겨와도 디스카운트 많이 받고.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가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1.4나노,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1.4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라고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일종의 벤치마크 같은 행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한번 발표되면 우리가 막 열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나노가 나왔는데 전혀 시장이 이 부분은 좀 주목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나 뭐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3나노 양산을 발표를 했는데 야, 그거 잘 되는 거 맞아? 라는 좀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나노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된 것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2025년에 2나노, 2027년에 1.4나노를 양산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선단 공정 경쟁이 우리는 시장의 주목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지난달에 3나노 양산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TSMC CEO가 TSMC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파운드리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설계를 하는 능력도 있지만 절대 내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 고객은 TSMC의 설계를 빼앗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팹리스 사업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시노스는 너네 만들고 있지 않냐. 그게 지금 TSMC는 사실 그 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 그렇게 견제고를 날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TSMC CEO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유 고객 뭐 니네는 뭐 직접 고객들이 걱정해야 되지 않냐 니네 설계 빼갈까봐 우리는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 라는 것들을 좀 견제를 좀 하면서 이런 경쟁들, 선단 공정에 대한 경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만 해도 한 89% 정도 되다가 이게 지난해 3분기에 거의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파운드리가 그냥 공장 가동률 100%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한 90% 정도 선까지 떨어지고 4분기에는 86%까지 좀 밀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 경쟁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가동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사들 기존에 있는 고객사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강화를 해서 락인을 좀 잡아가면서 요때 또 TSMC 고객들을 좀 빼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럴 때 좀 맞춤형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시경제 사이클 다음에 산업 사이클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좀 침체 사이클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반등할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때도 경기 침체되기 거의 한 1년 전부터 주가가 내려가고 네. 경기가 돌아올 때쯤 되면 경기 돌아오기 한 1년 전부터 움직여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오히려 반도체 산업들에선 투자를 되게 강화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침체할 때 투자 확 밀어넣고서 사이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요 며칠은 반도체가 좀 괜찮습니다만 요 근래 되게 안 좋잖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또 돌아올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경기 흐름과 함께 반도체 산업들의 사이클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채팅창에 계속해서 지금 강릉 얘기가 글쎄요. 좀 나오는데 강릉 18전투 비행단 뭐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쏘긴 쐈습니다. 대응 사격을 한 거죠. 그렇죠. 대응 북한의 화성 12형 이거 탄도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를 이제 쐈는데 네. 총 4발 중에 이제 한 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으로 낙탄이 돼서 낙탄이라고 하죠. 낙탄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타켓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이쪽 오발이지.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같이 쏜 거예요. 미국은 에이테크스라는 거를 ATA, 네, CMS 그걸 쐈고 우리는 현무를 쐈는데 4발을 쏜 거죠. 2발 2발. 근데 그중에 현무 한 발이 낙탄이 됐는데 인명 피해는 없다 그러고요. 정확한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 대응 사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긴장감이 연습 사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산주 굉장히 화제인데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자, 그러면 예. 우리 포병 내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대대급 보병- 중화기 중대장이었어요. 중화기 중대 소대장이었어요. 이 미사일이랑은 상관없고요. 비슷한 거죠. 81mm 박격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낙탄 사고는 제 사전에는 없었죠. 그렇죠. 명중률 사단 측정 1등. 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